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지만 곧바로 이런 생각이 뒤따릅니다.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아직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직함을 얻었고, 명함을 가졌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온전히 나만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시절의 인연과 여러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은 그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복지관 아코디언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잠드시기 전에 꼭 누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새로 문을 연 복지관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복지관 입구를 덮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알록달록한 프로그램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코디언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강 첫날 강의실에는 60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악기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서 풍기는 가죽 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보였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강의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김 교장이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허리는 고닫고 회색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케이스의 금속 잠금 장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아직도 교단에 섰던 시절의 위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최 교수는 흰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지적인 인상이 풍겼습니다. 그의 케이스는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곡선이 우아했습니다. 케이스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가 쪽자리에는 이 장군이 앉았습니다. 별 2개를 달았던 사단장 출신답게 앉는 자세마저 반듯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케이스는 3사람 중 가장 컸습니다.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120베이스는 되어 보였습니다. 3사람은 서로의 케이스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것이 더 좋은지, 누가 더 준비를 잘해왔는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인 젊은 음악 선생님이 돌아가며 간단히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김 교장은 이름과 함께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장군은 군에 있었다고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저마다의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7명의 수강생이 자리를 잡았을 무렵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박영철 노인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손은 거칠고 굵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노인이 들고 온 아코디언 케이스는 낡았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보수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앞자리에 놓인 고급스러운 케이스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하고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청하자 박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읍내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코디언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인데 유튜브 보면서 조금씩 혼자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강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장군은 창밖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밝게 웃으며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악기를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김 교장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코디언이 나왔습니다. 검은 레커가 거울처럼 빛났고 건반은 상아색으로 깨끗했습니다. 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건 독일제시네요. 좋은 악기 준비하셨습니다. 최 교수가 자신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마호가니 색상의 아코디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이시군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악기입니다. 이 장군의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묵직한 120 베이스 아코디언이었습니다. 크기부터 남달랐습니다. 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0 베이스요? 이건 전문가용인데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네요. 세 사람은 슬쩍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사의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노인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아코디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반은 오래 사용한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벨로우즈는 여기저기 테이프로 보수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레커는 벗겨져 나무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박노인의 악기를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오래된 악기시네요. 아버님 유품이라고 하셨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악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거친 손으로 악기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강사가 아코디언의 구조를 설명하고 기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벨로우즈를 밀고 당기는 법,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위치를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김 교장은 자신의 반짝이는 악기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악기를 샀으니 실력도 금방 늘 것이다. 아직 늙지 않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우아한 악기를 닦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은 다르다. 나는 아는 사람이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 이 장군은 묵직한 악기를 들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20 베이스면 어떤 곡이든 칠 수 있다. 최고의 장비를 갖췄다. 아직 뭐든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악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연주를 못해도 최소한 보기에는 그럴듯했으니까요. 남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강사가 악기의 구조를 설명할 때 그의 눈은 아코디언의 건반과 벨로우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사의 설명을 귀동냥으로 듣는 동안 박노인은 낡은 악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았고 손가락 마디는 굵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바닥은 누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은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8명이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 저녁의 공기는 부드러웠고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김 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학교에서 관악부를 만들어 지휘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악기도 모르던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도 대회에 나가 금상을 탔다고 했습니다. 행진곡 박자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 앞에서 지휘봉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교수가 소주잔을 비우고 거들었습니다. 자신은 대학 시절부터 음대 교수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음악회에도 자주 초대받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바흐의 푸가, 작곡가 이름들이 술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박자를 설명했습니다. 이 장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소주잔을 천천히 비우고 말했습니다. 월남에도 다녀왔고 사단장까지 지냈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운동장, 그 앞에서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웅장한 소리를 천천히 묘사했습니다. 사열대에 올라 경례를 받던 순간 그때 연주되던 애국가와 군가의 장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코디언은 실제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악기로 많이 쓰였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열대에 오른 것은 자신이지만 그 영광은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것을, 별을 단 것도 사단장이 된 것도 혼자 이룬 게 아니었다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번갈아가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교장은 지휘자로서의 순간을 이야기했고 최 교수는 음악과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했으며 이 장군은 군대에서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감탄하며 듣거나 자신의 작은 경험담을 보태곤 했습니다. 박노인만은 조용했습니다. 술잔을 천천히 비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박노인에게도 물어보면 손을 저으며 별 이야기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그저 농사일 하면서 틈틈이 연습했을 뿐이라고, 특별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이 장군은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잎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날, 새로운 수강생이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정명신 여사였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색 통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화장은 옅게 했지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아코디언 케이스는 특별히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새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정 여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련되었습니다. 아코디언 케이스를 여는 손길도 조심스러웠고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도 바른 것이 한국 무용을 했다는 이력이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목의 각도, 허리를 펴는 자세, 고개를 숙이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정 여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무용단에서 활동했었고 지금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어서 아코디언을 배우러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또렷했고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정 여사의 등장은 강의실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 교장은 자세를 바로잡았고 최 교수는 린넨 셔츠의 주름을 매만졌습니다. 이 장군도 팔짱을 풀고 앉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헤어지려는 순간 최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 환영의 의미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 여사가 자리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 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관악부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이 나이에도 아직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여사를 힐끔 보았습니다. 최 교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음악 이론을 설명하면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울 건 계속 배워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정 여사 쪽을 의식했습니다. 이 장군은 군악대 이야기를 간략히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주잔을 자주 채웠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감의 표시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칭찬이나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술잔을 천천히 비우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번에는 최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이 장군이 낸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내야죠. 오늘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정 여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 장군이 뒤따라갔지만 최 교수는 이미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두 사람이 잠깐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최 교수가 계산을 마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장은 관악부 지휘 경험을 자주 꺼냈습니다. 박자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휘자의 손끝 하나로 수십 명의 연주자를 통제하는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손을 크게 휘두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정 여사가 듣고 있을 때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최 교수는 음악이론으로 맞섰습니다. 강사의 설명에 덧붙여 화성학이나 음악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슈베르트가 아코디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프랑스 샹송에서 아코디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정 여사 쪽을 힐끔거리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장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군악대 사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의 위력, 그 음악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병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김 교장과 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감의 표시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칭찬이나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사의 설명에 집중했고 건반을 누르는 연습을 성실히 따라했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악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론 설명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달랐습니다. 강사가 말하는 동안에도 무릎 위에 아코디언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은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음의 위치를 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왼손은 베이스 버튼의 배치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벨로우즈를 살짝 밀고 당기면서 공기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눈은 악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복도에 나가 담소를 나눌 때도 박노인은 자리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강사가 가르쳐준 간단한 멜로디를 반복해서 연주했습니다. 도레미파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음이 틀어지고 벨로우즈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을 10번, 20번 반복하면서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 박노인의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정 여사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박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점퍼를 입은 그의 어깨가 악기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교재에 나온 곡도 아니었고 강사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했습니다. 느렸지만 깊었습니다. 정 여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용가로 살았던 시절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예술은 기교가 아니라 삶이라고, 무대의 박수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크다고 했던 그 말이.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용가였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정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만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자신만을.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그 순수함의 가치를, 명예와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연주가 끝나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살며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시선은 자주 박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김 교장이 떠들고 최 교수가 이론을 늘어놓을 때 정 여사의 눈은 뒷자리에서 묵묵히 건반을 누르고 있는 박노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은 말은 많았지만 손은 서툴렀습니다. 고급 악기를 샀지만 악기가 연주를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보를 보고 음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박자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벨로우즈를 밀고 당기는 힘 조절이 되지 않아 소리가 튀었습니다. 강사가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도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박노인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새로운 곡을 가르쳐주면 가장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박노인이었습니다. 음을 외우는 속도도 빨랐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연주에는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낡은 악기였지만 그 손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정 여사 역시 실력이 늘고 있었습니다. 무용으로 단련된 리듬 감각과 신체 조절 능력이 아코디언 연주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연습하고 묵묵히 배울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강사가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근 4개 복지관이 연합해서 문화 공연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아코디언 교실도 참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읍내 문화회관 서극장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 교장은 좋은 기회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최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군은 무대 경험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긴장 반 기대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강사가 합주 연습을 시켜보니 수준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았고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멜로디 파트와 베이스 파트가 따로 놀았습니다. 한 사람이 틀리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강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주는 아주 쉬운 동요 3곡만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종, 작은 별,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라도 모두가 함께 맞추면 나름 들어줄 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무대를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독주였습니다. 강사는 박노인을 지목했습니다. 박노인이 준비한 2곡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사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독일제 고급 악기를 샀는데 왜 저 낡은 악기를 든 농부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는데, 아직 뭐든 할 수 있는데. 최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을 샀는데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밀려난단 말인가. 이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120베이스 전문가용을 샀는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요 합주만 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무대에 혼자 서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연주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강사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부담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습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은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합주 연습 중에도 자꾸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신의 고급 악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읍내 문화회관 서극장이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객석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단체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아코디언 교실 수강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구석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런 박노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공연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민요 합창, 라인 댄스,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아코디언 교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9명의 수강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아코디언을 품에 안은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김 교장의 반짝이는 독일제, 최 교수의 우아한 이탈리아제, 이 장군의 묵직한 120베이스가 무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강사가 무대 옆에서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학교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는 서툴렀지만 정겨웠습니다. 음이 약간 틀어지기도 했고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너그러운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작은 별과 고향의 봄이 연주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함께 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 곡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객석 앞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 여사 옆자리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 무대가 하나 더 남았다고 했습니다. 박영철 님을 소개한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무대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점퍼 대신 흰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여전히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손, 그을린 얼굴, 굽은 어깨. 무대 위를 걷는 걸음도 서툴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코디언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악기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보였고 칠이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김 교장, 최 교수, 이 장군의 고급 악기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노인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숨죽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벨로우즈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였습니다. 느린 템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기는 낡았지만 소리는 깊었습니다. 박노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누르고 벨로우즈가 밀고 당겨지면서 선율이 객석을 채워나갔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표 하나하나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 앞자리에 앉은 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옆에 앉은 김 교장은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휘봉을 처음 들었던 그날,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설렘, 음악이 정말 좋았던 그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장이라는 직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금상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컸습니다. 아이들의 땀보다 자신의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고, 아직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독일제 고급 악기가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값비싼 케이스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박노인의 낡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습니다. 최 교수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음악회에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 이론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순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음악은 지식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이론이 되었습니다. 작곡가 이름을 아는 것이 작품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음악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지적으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고, 아직 예술을 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악기가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장인의 손길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박노인의 진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이 장군은 굳었던 어깨가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폼이 아니었습니다. 위력도 아니었습니다. 문득 정글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사열대에 올랐을 때의 영광을 말했지만 그 영광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별을 달았지만 그 별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된 것도 격려를 받은 것도 모두 함께했던 사람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 뭔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120베이스 전문가용 악기가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묵직한 무게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박노인의 순수함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음악이란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요양원 어르신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엊그제 님이 넘더니. 떨리는 목소리들이 모여 작은 합창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앵콜을 외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와 앵콜을 권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애수의 소야곡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두 번째 연주는 첫 번째와 또 달랐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벨로우즈를 다루는 손길도 더 부드러워졌고 음의 강약 조절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흔들렸고 손가락이 박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 교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최 교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군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공연이 끝나고 박노인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좋아서 혼자 연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박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도 얼떨결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이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을 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 교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교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군은 말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5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병이 놓이고 잔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주잔만 오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한참이 흘렀습니다. 김 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아코디언을 치셨던 거예요? 그냥 보통 실력이 아니시던데. 맞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장군도 박노인의 연주에 깊이 감동했노라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일제 때 작은 악단에서 아코디언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요정이며 연회장을 떠돌며 생계를 이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음악만은 놓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낡은 악기 하나를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농사 끝나고 마당에서 혼자 연습했다고 말했습니다. 별 보면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기타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했지만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다고,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그분을 다시 본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 장군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밤이 깊어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박노인과 정 여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박노인의 낡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지만 여기저기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습니다. 짐칸에는 농기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니 태워드려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술 드셨잖아요.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별거 아니에요. 긴장을 해서인지 속이 좀 안 좋아서. 아, 네.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박노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읍내를 벗어나자 어두운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멀리 산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정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 여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봄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밤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날 박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뒷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강사가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박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일을 다 하셨나 봅니다. 김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이 장군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 자리를 보면 박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건반을 누르던 모습, 악기를 사랑하는 눈빛이. 김 교장과 최 교수, 이 장군은 이전처럼 과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연습했습니다. 그들의 연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음악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구경 17장 2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성과 지위는 바람 같아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집착은 불길처럼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명예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지위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음악은 그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박노인은 교장도 교수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사짓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만들어낸 음악은 화려한 명암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낡은 악기가 만들어낸 소리는 고급 브랜드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술가는 이력서가 아니라 작품으로 말한다는 것을. 진짜 감동은 직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순수하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의 가치를. 김 교장, 최 교수, 이 장군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느새 잃어버렸던 것을. 명예와 지위가 덮어버렸던 본래의 순수함을.
처음 음악을 사랑했던 그때의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함께했던 사람들, 희생해준 사람들, 그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음악은 비워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아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허영을 비울 때 비로소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박노인의 아코디언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직함을 내려놓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명성과 지위는 바람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진심은 소리입니다. 한번 울려 퍼지면 오래도록 귓가에 남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의 아코디언 소리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내일도 모레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명함은 버려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농토로, 낡은 아코디언으로, 별이 빛나는 마당으로. 하지만 그가 남긴 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이 열어준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뒷자리는 비었지만 그들의 음악엔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진심이, 지위가 아니라 순수함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봄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조용한 울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